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오전 10시 20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극장 안은 3,000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광복 29주년 기념식. 태극기가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단상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자리했습니다. 그날 아침 유 여사는 딸 박근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입어야지. 그녀는 연두색 치마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0시 23분. 식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상에서는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관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2층 객석 통로에서 한 젊은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세광, 22세, 일본 오사카 출신의 제1교포. 그의 손에는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타오신의 일련 번호는 줄로 깎여 나가 있었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무기. 그는 8개월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극장을 찢었습니다. 비명, 혼란.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cm 차이.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팡! 팡! 두 번째, 세 번째 총성.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이마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연두색 한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10시 23분 40초. 경호원들이 문세광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은 단상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그대로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식을 계속 진행하시오. 애국가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창이 아니라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5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7시 4분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 뇌관 통상. 그날 저녁 KBS 뉴스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전국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다른 질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왜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을? 왜 광복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것은 북한의 지령인가? 아니면 단독 범행인가? 문세광은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 통일을 위해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조국은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면 제3의 무언가? 탄도학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총알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총알은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빗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도 계산이 너무 정밀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영부인이 진짜 목표였던 것처럼. 왜?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면, 만약 목적이 대통령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날 밤 박정희는 아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용서는 없다. 5년 뒤인 1979년, 박정희 자신도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를 쏜 것은 북한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 김재규였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을까요? 1974년 8월 15일. 그날은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총알의 비밀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세광은 누구였을까요? 1951년 8월 23일,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혼혈, 두 나라 사이에 낀 정체성.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그에게 조국을 찾아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줄여서 조총련. 북한을 지지하는 제1교포 단체. 조총련은 당시 일본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운영했고 신용조합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조국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제1교포 청년들을 북한으로 데려가 조국의 위대함을 체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 여름, 문세광은 조총련이 운영하는 청년문화교류단에 선발되었습니다. 목적지, 평양. 그는 2달 동안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공실 일정은 김일성 동상 참배, 혁명박물관 견학, 집단 농장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평양 외과, 묘양산 근처의 비밀시설, 일본 공안이 나중에 엑스캠프라고 명명한 장소. 여기서 선발된 제1교포 청년들은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사격, 폭발물 제조, 암호통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상교육. 자본주의 남조선은 미지의 식민지다. 우리의 임무는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강사들은 매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따라 외쳤습니다. 문세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 9월, 그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이상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말이 적어졌고 눈빛이 냉정해졌으며 밤마다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1972년, 문세광은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행 계좌에는 이상한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5만 엔, 출처불명. 조총련 계열 신용조합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일본 공안은 나중에 이것을 공작금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제1교포 공작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문세광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격장. 오사카 외곽의 합법적인 스포츠 사격장. 문세광은 1973년부터 거의 매주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권총 사격을 연습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죠. 그는 특히 움직이는 표적, 사격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왜? 고정된 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쏘기 위해서였을까요? 1974년 5월, 문세광은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국적도 한국 국적도 없었습니다. 무국적자. 조총련계의 제1교포들은 대부분 조선 국적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북한도 남한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에게 대한민국 여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된 정식 여권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위조였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1974년 6월 22일, 문세광은 오사카항에서 부산행 페리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 카메라, 그리고 분해된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관은 그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 그는 종로구의 싸구려 여관에 묵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처럼 경복궁과 남산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청와대 주변 정찰, 대통령 동선파, 경호체계 분석.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월 15일, 국립극장, 기념식, 대통령 참석 확실, 경호 허술, 2층 객석 사각지대 존재. 이 노트는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7월 말, 문세광은 조용히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월 초,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권으로. 어떻게 그는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8월 13일, 그는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권총을 빼는 동작, 조준하는 자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8월 14일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 역사가 바뀐다. 나는 준비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의 노트 어디에도 유경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대통령, 박정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인은 계획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일까요? 문세광의 호텔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 신문에서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 표시를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한국 현대사에서 8월 15일은 저주받은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기쁨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분담의 시작이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1951년,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정적, 김구가 암살당했습니다. 통일정부를 주장하던 김구, 그는 젊은 장교 안두희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안두희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후에는 이승만 정권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안두희는 가벼운 형을 받고 나중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암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선택한 것일까요? 북한의 관점에서 8월 15일은 조국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면 그들은 상징성을 노렸을 것입니다. 광복절에 남조선 괴뢰의 심장을 찔렀다는 메시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북한은 남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 성명을 발표합니다. 비난하거나 찬양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거나. 하지만 1974년 8월 15일 이후 평양은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단 한 줄의 기사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이 정말로 관여하지 않았다. 문세광은 조청년의 영향을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그 자신이 내렸다. 단독범행. 둘째, 북한이 관여했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영부인을 죽여버렸으니 작전 실패.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셋째, 이것은 북한의 작전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누구의? KCIA, 한국중앙정보부의그 내부 보고서가 2004년에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세광은 1973년 11월 도쿄에서 조총련 간부 X와 만났다. 이 간부는 평양과 직접 연락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만남 이후 문세광의 계좌로 30만 엔이 입금되었다. 30만 엔. 1974년 당시 환율로 약 100만 원. 대학 졸업자 초봉의 10배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작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본 공안이 이 조총련 간부 X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10월 그는 도쿄만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입을 막은 것일까요? 누가? 북한? 아니면 또 다른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미국 CIA가 작성한 기밀 보고서. 2010년에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정보원 보고.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은 1974년 7월 최고간부회의에서 남조선 작전을 승인했다. 작전명 카네이션. 목적은 박정희 정권의 심리적 타격. 카네이션. 왜 이 이름일까요? 유경수 여사가 좋아하던 꽃이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심리적 타격이라는 표현. 육체적 제거가 아니라 심리적 타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정희를 죽이는 것보다 그의 아내를 죽이는 것이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준다는 계산이었을까요? 맹혹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죽이면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 박정희의 통치 스타일은 변했습니다. 더 냉혹해졌습니다. 더 편집증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았을 때 대통령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위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경수의 죽음이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문세광의 총알이 5년 뒤 김재규의 총알을 불러온 것일까요?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의 날. 하지만 한국에게는 저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세광은 왜 바로 그날을 선택했을까요? 혼자 결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에게 반드시 8월 15일이어야 한다고 지시했을까요? 답은 그의 입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봄, 일본 니가타현 산악지대. 20살의 문세광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와 함께 15명의 제1교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총련 산하 조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 문화체험 캠프에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 그는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성은 김, 이름은 없습니다. 동무들, 여기서부터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시오. 일주일 뒤에 돌려줄 것이오. 김 선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어 올라가자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 5채.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편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선택받은 청년들이요. 조국이 동무들을 부르고 있어.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진정한 조선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오. 문세광은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느꼈습니다. 문화체험인데 왜 철조망이 있을까?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깼습니다. 운동장의 집합,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5km 달리기. 이것이 매일 아침 일과였습니다. 문화체험이 이런 건가요? 한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선생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조국을 위해서는 강한 몸이 필요하오. 오전 수업, 김일성 주체 사상 강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사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은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문세광도 열심히 적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밥, 된장찌개, 김치. 조국에서는 인민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청년이 주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강사들은 고기와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달랐습니다. 산 뒤편에 빈터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로 만든 인간 모양 표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동무들은 호신술을 배울 것이요. 새로운 강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김 선생보다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호신술.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급소 타격법, 목조르기, 뼈 꺾는 법, 그리고 권총 사격. 이것은 모형 권총이요. 실제 무기는 아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세광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실제 권총에서 격발장치만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무게, 반동, 손맛,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조주는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는 천천히. 강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탕.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표적 한가운데 레이저 포인터가 찍혔습니다. 문세광의 차례. 그는 권총을 들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무기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손에 딱 맞았습니다. 그는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레이저가 표적머리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오, 천재로군. 강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동무, 이름이 뭐요? 문세광입니다. 좋아. 문세광 동무는 특별반에 들어가시오. 그날 밤부터 문세광의 훈련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청년들이 잠든 후 그는 별도로 호출되었습니다.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권총, 소총, 폭발물, 심지어 독극물까지. 흉토 강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스미스 앤 웨슨 M36, 오발장전, 소음기 장착 가능, 거리 20m 내에서 치명적. 문세광은 실탄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하 사격장,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50발씩 쐈습니다. 고정 표적, 움직이는 표적, 어둠 속의 표적. 일주일째 되는 날, 강사가 새로운 과제를 냈습니다. 저기 저 마네킹을 보시오. 저것은 지금 연설하고 있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당신은 마네킹만 쏘고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해야 하오.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군중 속의 표적. 문세광은 땀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옆에 마네킹을 맞췄습니다. 다시. 강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두 번째 시도, 실패. 표적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10번째 시도. 문세광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마네킹의 이마 한가운데 완벽한 헤드샷. 합격이요. 강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동무는 준비되었소.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걸까요? 문세광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김 선생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 둘만 있었습니다. 문세광 동무, 조국이 동무를 필요로 하오. 언젠가 임무가 내려올 것이오. 그때까지 일본에서 평범하게 살되 항상 준비하고 있으시오. 무슨 임무입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김 선생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연락처요.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암호는 큰 별이 떴습니다요. 문세광은 니가타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는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이 없는 표적. 언젠가 누군가 그 얼굴을 알려줄 것입니다. 3년 뒤인 1974년 5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 별이 떴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김 선생이었습니다. 동무, 때가 왔소. 1974년 6월 3일, 오사카 미나미 지역. 야쿠자가 운영하는 뒷골목 무기함 시장. 일본 법으로는 민간인의 권총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문세광은 낡은 술집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쿠자 중간 브로커, 통칭 야마다였습니다. 물건 보러 왔어? 야마다가 물었습니다. 돈은? 여기. 문세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30만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야마다는 돈을 세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스미스 앤 웨슨 M36. 미군 부대에서 빼돌린 거야. 깨끗해. 탄약 50발 포함. 문세광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리볼버. 니가타에서 후련할 때 쓰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일련 번호는? 문세광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미 지웠어. 야마다가 담배를 던졌습니다. 경찰이 추적 못해. 근데 뭐 했을 건데? 사냥. 뭘 사냥하는데? 큰 사냥감. 야마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묻지 않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문세광은 권총을 분해했습니다. 실린더, 총신, 격발장치, 모든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8월 15일 목표 확인. 2층 좌석 X7, 10시 20분 도착.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마다가 실수로 넣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세광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야마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오사카 외곽 폐공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밀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50발의 탄약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명중률 98%. 두 발만 빗나갔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탄약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6월 10일, 문세광은 다시 야마다를 찾아갔습니다. 탄약 100발 더 필요해. 야마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전쟁이라도 할 거야? 필요해. 팔아줘. 좋아. 근데 값이 올랐어. 10만 엔. 문세광은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의 계좌에 정확히 10만 엔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인, 불명.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안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조총련 계열 신용조합에서 여러 제1교포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거액이 송금되었습니다. 문세광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6월 중순, 문세광은 매일 폐공장에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판자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신문에서 올인 사진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청와대 경호원들. 그는 각 사진의 급소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이마, 심장, 목. 그리고 그는 반복해서 쏘았습니다. 빨간 점만 맞추는 훈련. 처음에는 10발 중 7발, 일주일 뒤에는 10발 중 9발, 2주 뒤에는 10발 중 10발. 어느 날 그는 특이한 훈련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쏘는 것, 감각만으로 조준하는 것. 니가타에서 흉터 강사가 가르쳐준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상황에서는 조명이 꺼질 수 있어. 연기가 자욱할 수 있어. 눈으로 보지 말고 느끼시오. 문세광은 눈을 감았습니다. 권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를 감각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눈을 떴습니다. 빨간 점 정주망.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7월 1일, 문세광은 권총을 완전히 분해해서 특수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카메라 케이스처럼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세관 엑스레이에도 걸리지 않도록 납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케이스를 준비해줬을까요? 문세광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의 우편함에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와 함께. 이것을 사용하시오. 7월 15일. 문세광은 마지막으로 야마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야마다 씨, 고마웠어. 뭐? 갑자기 왜 그래? 곧 신문에 날 거야. 큰 뉴스. 무슨 소리야? 그냥 기억해줘. 나는 조국을 위해 했다고. 야마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8월 1일, 문세광은 오사카항에서 부산행 페리를 탔습니다. 가방 속에는 분해된 권총, 50발의 탄약,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유경수 여사의 사진.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X 표시. 8월 13일 밤, 서울 종로구 여관. 문세광은 권총을 조립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는 판약을 장전했습니다. 5발. 그는 권총을 들고 거울을 봤습니다. 조준, 발사. 조준, 발사. 동작을 100번 반복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권총 손잡이 안쪽에 작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 충성, 충. 누가 새긴 걸까요? 제조사? 야쿠자? 아니면 다른 누군가? 문세광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흉터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주는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는 천천히. 그리고 김 선생의 목소리. 조국이 동물을 필요로 하오. 두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는 권총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역사가 바뀐다. 1974년 8월 15일 오전 9시 47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정문. 문세광은 입장권을 제시했습니다. 경비원이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죠? 카메라요. 기념 촬영하려고요. 경비원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케이스. 그는 케이스를 열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문세광은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X7 좌석. 통로 쪽 끝자리.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그는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기념식을 기대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국민의례 모두 일어났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세광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을 응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앞줄 중앙, 유경수 여사, 그의 옆. 문세광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가타에서 배운 호흡법을 사용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10시 15분 기념사 낭독. 한 관료가 긴 연설을 했습니다. 문세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 지퍼를 조금씩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10시 20분 합창 순서. 무대 위에서 100명의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악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세광은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권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그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자켓 안쪽에 숨겼습니다. 10시 23분 유경수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중앙. 그녀는 합창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세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켓을 열었습니다. 권총을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조준했습니다. 옆 좌석 여성이 그를 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10시 23분 12초 첫 번째 총성. 탕.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 위로 3cm 차이. 총알은 반상 뒤 태극기에 박혔습니다. 극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초의 정적.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폭죽. 마이크 고장. 박정희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층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층을 경계했습니다. 10시 23분 15초 두 번째 총성. 탕.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습니다. 문세광의 총구가 3도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유경수 여사. 그녀는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그녀의 이마를 관통했습니다. 유교사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연두색 한복에 붉은 얼룩이 퍼졌습니다. 비명, 혼돈. 사람들이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여성들이 기절했습니다. 10시 23분 18초
세 번째 총성. 탕. 문세광이 다시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대 뒤 합창단을 향해. 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아니면 더 많은 혼란을 만들기 위해? 총알은 17세 여학생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드디어 2층을 봤습니다. 저기다! 한 경호원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세광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다시 조준했습니다. 네 번째 총알. 대통령을 향해. 10시 23분 22초. 네 번째 총성. 탕. 하지만 이번에는 빗나갔습니다. 왜? 그의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팔을 쳤습니다. 옆좌석 남자, 50대 공무원. 그는 문세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XX야. 그는 문세광의 팔을 잡았습니다. 문세광이 그를 밀쳤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세광은 마지막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회. 10시 23분 26초. 다섯 번째 총성. 탕. 총알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총알은 천장에 박혔습니다. 왜? 경호원이 그의 등을 쳤기 때문입니다. 3명의 경호원이 문세광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경호원이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 새끼가. 피가 터졌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10시 23분 40초. 용의자 제압. 총 28초. 5발의 총알. 1명 사망. 유경수 여사. 1명 부상. 여학생. 박정희 대통령 무사. 단상위. 유경수 여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맥박 약함. 즉시 이송. 박정희는 아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카, 대피하셔야 합니다. 경호실장이 외쳤습니다. 아니. 박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을 계속하시오. 하지만 카카. 계속하라고 했소. 오전 10시 30분. 유경수 여사는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극장 밖으로. 서울대 병원으로. 그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세광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죽여라! 개포! 한 남자가 그를 발로 찼습니다. 문세광은 웃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사이렌. 그는 남산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문실로. 그곳에서 그의 진짜 악몽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립극장. 피로 얼룩진 단상. 연두색 한복 조각. 떨어진 구두 한 짝. 그리고 바닥에 박힌 총알 5발. 포렌식 팀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탄도 분석 결과 첫 번째 총알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빗나갔습니다. 각도가 너무 정밀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수석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영부인을 노렸습니다. 왜 대통령을 죽이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만약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면, 만약 목적이 대통령을 살려두는 것이었다면, 고통 속에서 오후 7시 4분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서거하셨습니다. 40초의 지옥이 5시간의 수술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경수 여사, 49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던 영부인. 암살범의 총알에 쓰러지다. 1974년 8월 15일 오후 11시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 신문실. 문세광은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 왼쪽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신문관 3명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앙정보부 대공분실장 김영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름 문세광. 나이 22세. 국적 조선. 김영욱이 그의 뺨을 쳤습니다. 탁. 조선이 어딘데? 대한민국? 북한? 문세광이 피를 뱉었습니다. 조국은 하나요. 아직 통일되지 않았을 뿐. 누가 시켰나? 나 혼자 했소. 거짓말. 누가 배후에 있나? 없소. 김영욱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넌 여기 소속이지? 문세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평양 방문. 묘양산 훈련 캠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누가 너를 훈련시켰나? 침묵. 문세광, 대답해. 침묵. 72시간 동안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때렸습니다. 하지만 문세광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 새로운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더 나이 든 사람. 그는 의자를 가져와 문세광 앞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2개비를 피웠습니다. 하나는 문세광의 입에 물렸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일본인이지? 아버지는 해방 전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자네는 일본에서 태어났어. 두 나라 사이에 낀 사람이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문세광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총련이 자네에게 조국을 줬지? 소속감을 줬어. 자네는 감사했을 거야.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한 기분이었으니까. 닥쳐. 하지만 자네는 이용당한 거야. 북한은 자네를 소모품으로 봤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네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 아니요. 나는 조국을 위해. 어떤 조국? 북한? 자네는 평양에 가본 적 있나? 2달. 그것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봤지. 진짜 북한을 봤다면 자네는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문세광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신문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시신 사진. 이게 조국을 위한 거였나? 무고한 여성을 죽이는 게? 문세광이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쏘려고 했죠. 거짓말. 탄도 분석 결과 첫 번째 총알은 의도적으로 빗나갔어. 자네는 처음부터 영부인을 노렸어. 아니요. 그럼 왜 두 번째 총알은 그녀를 정확히 맞췄나?
우연? 22세 청년이 8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헤드샷? 훈련받지 않고는 불가능해. 문세광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오. 누구의 명령? 김영우, 누구의 명령이냐? 말할 수 없어. 말하면 일본에 있는 가족이. 신문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협박. 북한 공작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8월 20일, 중정은 일본 공안과 협력했습니다. 문세광의 가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둘. 그들은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8월 21일, 문세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네 가족은 안전해. 이제 말해도 돼. 문세광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4년 5월, 오사카에서 한 남자를 만났소. 저 청년 간부, 이름은 모르오. 그는 나에게 임무를 줬소. 무슨 임무? 8월 15일,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 박정희를 제거하라. 영부인은? 문세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만 목표였쇼. 하지만 7월에 다시 만났을 때 명령이 바뀌었쇼. 그는 사진 2장을 줬쇼. 박정희와 유경수. 그는 말했쇼. 박정희를 쏘지 마라. 그의 아내를 써라. 신문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영부인을? 그는 설명했죠. 박정희를 죽이면 순교자가 된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죽이면 그는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고통이 그를 미치게 만들 것이고 미친 독재자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신문관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조총련 간부의 이름은? 모로. 그는 암호명만 썼소. 큰별. 연락처는? 전화번호 하나. 하지만 지금은 연결 안 될 거요. 일회용 번호였소. 중정은 즉시 일본 공안에 통보했습니다. 조총련 본부 수색.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이미 소각되었습니다. 8월 25일, 문세광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했소. 나는 바보였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 유경수 여사. 나는 그녀를 죽였소. 이것은 나의 죄요. 나는 벌을 받아야 하오. 북한이 배후인가? 모로. 그 간부가 평양의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조총련 자체 판단이었는지 모르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뭔가?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희생양으로 봤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죽을 운명이었소. 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소. 나를 제외하고는. 9월 3일, 검찰은 문세광을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란 목적 살인, 살인미수, 총기 불법 소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세광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는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월 8일, 선고, 사형. 문세광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 문세광의 독방에서 발견된 메모. 그는 사형 선고받기 전날 밤 이것을 썼습니다. 나는 2개의 명령을 받았다.
하나는 조총련 간부에게서, 또 하나는 누구였을까? 니가타 캠프의 김 선생?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나는 혼란스럽다. 나는 누구를 위해 총을 쏜 것일까? 두 개의 명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총련과 북한이 다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3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1974년 8월 16일 새벽 3시 평양 만수대 의회당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김정일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시 그는 32세, 후계자로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동무들, 서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어.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두목 박정희의 처가 암살되었어. 간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표정. 하지만 진짜 놀란 걸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작전이 성공한 것이요.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김정일이 그를 쏘아봤습니다. 무슨 작전? 우리는 어떤 작전도 승인한 적 없어. 하지만 동무 김정일, 지난 7월 회의에서 입 닥치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범인은 제1교포 문세광이라는 자요. 조총련 계열이요. 하지만 우리 인민군 정찰총국은 이 자를 모른다고 보고했소. 그럼 조총련 단독작전이란 말이요? 그렇게 보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남조선 괴뢰들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소행이라고 선전할 것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북한 배후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양 노동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방송도 침묵했습니다. 왜? 2010년에 공개된 CIA 문서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파벌은 이것은 훌륭한 작전이다.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파벌은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작전이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성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이것을 북한의 묵인으로 해석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북관계는 급맹각되었습니다. 도쿄, 조총련 본부 8월 17일 새벽 긴급회의. 간부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문세광이 우리 소속이라는 게 들통났소. 일본 공안이 본부를 수색할 것이오. 모든 문서를 소각하시오.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시오, 동무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오. 문세광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오. 조직과는 무관하오. 하지만 그는 우리 학교 출신이오. 그래서 학교 출신이라고 다 우리가 통제하나? 그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어. 8월 20일, 일본 경찰이 조총련 본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총련 재정 기록에서 1974년 5월부터 7월까지 문화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엔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처, 불명. 일본 공안은 이것이 문세광에게 간 공작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문세광도 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정보부 8월 25일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암호명 나비. 그는 평양 외무성에 있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전문 카네이션 작전 관련 평양 내부 혼란. 김일성은 이 작전을 사전에 알았으나 구체적 목표는 몰랐다고 주장.
실무는 정찰총국 산하 대남공작 7과가 담당. 하지만 7과장은 8월 20일 갑자기 실종, 숙청 추정. 대남공작 7과. 이것은 제1교포 공작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과장 이름 리철수, 50대 후반, 한국전쟁 때 남파공작원 출신. 그는 1970년대 초 여러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초청했습니다. 문세광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리철수가 직접 문세광을 천벌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 이후 리철수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양 외곽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숙청되었을까요? 작전이 성공했는데? 아니면 작전이 잘못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리철수의 마지막 보고서가 나중에 입수되었습니다. 2004년 탈북자가 가져온 문서였습니다. 1974년 7월 15일 대남공작 7과 보고. 작전명 카네이션. 목표 박정희 괴뢰 두목. 실행자 문세광. 예상 실행일 8월 15일. 성공 확률 70%. 목표는 박정희였습니다. 유경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문세광은 유경수를 쐈을까요? 명령 불복종? 아니면 누군가 리철수 몰래 명령을 바꿨을까요?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친필 메모. 박정희를 죽이는 것보다 그의 아내를 죽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도자의 약점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심리전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마음을 공격해야 한다. 이 메모는 1974년 6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바로 문세광이 두 번째 지령을 받은 시기였습니다. 김정일이 리철수 몰래 명령을 바꾼 것일까요? 그렇다면 리철수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10월 15일, 리철수의 시신이 대동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 사인, 익사. 하지만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고문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문당했을까요? 정보 누출? 아니면 그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일까요? 워싱턴 DC CIA 본부 8월 30일. 한국 담당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세광 사건 분석. 결론. 북한 정부의 공식 작전으로 보이나 실행 과정에서 내부 갈등 존재.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 의견 차이 가능성. 또는 정찰총국 내부 파벌 투쟁. CIA는 한 가지 더 주목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반응. 소련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들도 북한이 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이니까. 하지만 비공개 채널로는 평양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테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게 만든다. 김일성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련과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소. 이것은 남조선의 자작극일 수도 있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문세광 사형 집행일. 평양 방송은 그날도 침묵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다른 뉴스들만 실렸습니다. 문세광이라는 이름은 북한 언론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 하지만 그의 총알이 만든 파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5년 뒤 또 다른 총알을 불러왔습니다. 박정희를 쏜 김재규의 총알. 유경수의 죽음이 박정희의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문세광의 총알이 김재규의 총알을 불렀습니다. 평양의 명령이 아니면 우연히 한국 현대사를 바꿨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지령이었을까요? 조충련의 단독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음모였을까요? 답은 평양 어딘가의 금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1974년 8월 16일 오전 8시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주먹을 꽉 쥔 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카카, 장례식 준비가... 나가 쉬어. 박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카, 나가라고 했어. 비서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박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유경수와의 결혼 사진. 1950년. 그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독재자도 울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지만 10분 뒤 그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얼굴은 차가운 가면이었습니다. 보고하시오. 그가 명령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일어났습니다. 카카, 범인 문세광은 조총련 계열입니다. 배우는 북한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확실한 증거가 있나? 아직 문세광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으로는 부족하오. 확실한 증거를 찾으시오. 일주일 안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비서실장을 남겼습니다. 김 실장, 예 카카. 내 아내를 죽인 자들을 찾아야 하오. 북한이든 조총련이든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카카. 박정희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그의 도시, 그의 나라. 하지만 그 나라가 그의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도. 그날부터 박정희는 변했습니다. 측근들이 증언했습니다. 각하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농담도 하시고 술도 즐기셨는데 8월 15일 이후로는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에서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집무실에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1975년 1월, 박정희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습니다.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금지, 비판 차단. 야당과 학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하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적들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강경책은 반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에 피로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는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 박정희는 측근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참석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 김재규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쐈습니다. 가슴, 머리. 박정희는 쓰러졌습니다. 18년, 독재가 끝났습니다. 김재규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쏘았다. 하지만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심리 분석가들은 김재규가 박정희의 편집증적 의심을 견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각하는 1974년 이후 모든 사람을 의심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김재규까지. 그는 김재규를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쐈습니다. 유경수의 죽음이 박정희를 편집증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편집증이
김재규의 총알을 불렀습니다. 문세광의 총알이 5년 뒤 김재규의 총알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김재규는 혼자 결정한 것일까요? 2000년대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김재규는 10월 초 미국 대사관 인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CIA는 박정희 암살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일부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정희의 죽음이 한국 역사를 또 한 번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 만약 유경수가 살아있었다면 박정희는 달라졌을까요? 독재를 멈췄을까요? 아니면 똑같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006년 문세광 사건 32주년. 한 역사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문세광 사건은 단순한 북한 공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복잡한 권력 게임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북한, 조총련, 심지어 남한 내부 세력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정권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그녀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았고 박정희의 강경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녀를 제거하면 박정희는 고립됩니다. 고립된 독재자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누가 이것을 계산했을까요? 북한? 아니면 박정희를 제거하고 싶었던 남한 내부 세력?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2024년 문세광 사건 50주년, 정부는 추가 문서 공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왜 50년이 지났는데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너무 복잡해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유경수 여사의 무덤, 국민묘지. 매년 8월 15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놓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녀를 기억합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부인 유경수 여사, 1925년부터 1974년까지 국민의 어머니. 하지만 묘비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그녀의 죽음이 무엇을 바꿨는지. 문세광은 1974년 12월 20일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총련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총알의 비밀은 아직도 비밀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전시실. 1974 잊혀진 총성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5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품 중에는 그날의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국립극장 좌석 번호판, 유경수 여사의 한복 조각, 그리고 유리 케이스 안에 봉인된 5개의 총알. 관람객 한 명이 유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 노인. 그는 오랫동안 총알을 음시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우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먼지가 들어갔나 보구나. 하지만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4년 그날 국립극장에 있었습니다. 2층 X구 좌석, 문세광에서 2자리 떨어진 곳. 그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총을 꺼내는 순간, 조준하는 순간,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 그냥 봤을 뿐이야. 50년 동안 그는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문세광을 막았다면, 만약 그가 소리를 질렀다면, 유경수 여사는 살았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양, 2024년 8월 15일. 조선중앙TV는 광복절 경축 행사를 반영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업적. 하지만 1974년 8월 15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문세광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암살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사건. 하지만 탈북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한 거라고. 하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어요.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도쿄, 조총련 본부, 2024년. 조직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회원수 감소, 북한의 지원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간부가 은밀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목소리는 변조. 문세광, 그는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니,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이 잘못됐어요. 목표를 빗나갔죠.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을 쏜 게 실수였나요? 아니요. 아니, 그게 복잡해요. 우리도 정확히 몰라요. 명령이 바뀌었는지, 문세광이 실수한 건지. 50년이 지났는데도 모른다고요? 모르는 게 안전해요. 아시겠어요? 서울, 국가기록원 기밀서고, 2025년. 정부는 문세광 사건 관련 문서 일부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은 여전히 검열되어 있습니다. 검은 마커로 지워진 문장들. 한 역사학자가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왜 아직도 숨기는 겁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답변. 국가안보상 공개 불가.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걸까요? 북한의 배후 증거?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음모론이 떠돕니다. 이론 1. 문세광은 이중 스파이였다. 그는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지령을 받았다. 이론 2. 유경수 암살은 박정희 정권 내부 권력 투쟁의 일부였다. 누군가 그녀를 제거하고 싶어 했다. 이론 3. CIA가 배후였다. 미국은 박정희를 제거하고 싶었지만 직접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을 이용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놀라운 소식. 일본 공안 은퇴 요원이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나는 문세광을 추적했다. 그 안에 새로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1974년 9월, 우리는 조청련 간부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암호명 큰별. 그가 문세광에게 지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72시간 동안 신문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평양도 위에서 명령을 받았다. 위라니. 김일성보다 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방식 후 도쿄만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위에서 명령? 김일성보다 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이들은 소련이나 중국을 의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국제공산주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만 있습니다. 국립묘지, 유경수 여사의 무덤.
2026년 2월, 한 젊은 여성이 꽃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역사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논문 주제: 1974년 유경수 암살 사건의 재조명. 여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원합니다. 문세광이 쏜 5발의 총알. 첫 번째는 박정희를 빗나갔습니다. 우연? 계산? 두 번째는 유경수를 죽였습니다. 목표? 실수? 세 번째는 여학생을 다치게 했습니다. 부수적 피해? 의도. 네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방해? 긴장. 다섯 번째는 천장에 박혔습니다. 포기? 체포. 5발, 5개의 수수께끼. 그리고 가장 큰 질문. 누구의 명령이었을까? 북한? 조총련? 제3의 세력? 아니면 문세광 자신? 2026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문세광은 죽었습니다. 그의 입은 영원히 닫혔습니다. 조총련 간부 큰별은 죽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도쿄만 밑에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리철수는 죽었습니다. 그의 진실은 대동강에 흘러갔습니다.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유경수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산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 질문합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진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울린 5발의 총성은 한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총성은 아직도 메아리칩니다. 그 총알의 비밀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령이었나? 단독 범행이었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 번째 진실이 있는 것일까? 총알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진실을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질문하고 조사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문세광을, 그리고 1974년 8월 15일의 그 끔찍한 40초를.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알의 비밀은 계속됩니다.